지금부터 인천대학교 교수의 주관 총장 예비 후보자 초청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인 제3대 교수회장 홍진배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교수의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네 분의 총장 예비 후보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 대학은 교내외로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교수님들의 연구와 교육 활동 수행 여건은 여러 방면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의 권익과 복지 증진 문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러한 다양한 이슈들이 자유롭고 열띤 후보님들 간의 토론을 통해서 교수님들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제 총장 선거가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후보님들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깨끗한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장 예비 후보자님들 여러모로 많이 피곤하실 텐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정치교학과 박성경이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토론회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총장 예비 후보자 정책 토론회 진행 방법을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진행 사항은 사전에 후보자님들께 미리 공유를 해드렸고요. 질문의 순서와 자리 배치는 추첨을 통해서 미리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후보자님들께 교수회가 드리는 질문은 학내 교수님들께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서 받은 것을 바탕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부에서는 교수회가 준비한 2개의 공통 질문과 하나의 개별 질문을 드리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2분 동안 답변을 하십니다. 그에 대해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다시 2분 동안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후보자님들끼리의 상호토론이 시작이 되는데요. 상호토론은 한 명의 답변자에게 세 분께서 질문을 하시는 방식이고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4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상호토론은 4분 내에서 추가적인 질문과 답변은 가능하지만 답변자께서 역질문을 하실 수는 없고요. 그리고 혹시 미확인 풍문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실 때는 제가 1차로 말씀을 드리고 발언 계속 지속이 되면 제가 발언 제한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분간의 마무리 발언 끝으로 토론회를 마치게 됩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유명한 선거 이론 중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자가 제시하는 미래를 보고 투표한다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오늘 이 토론회를 보고 계실 인천대 구성원들께서도 각 후보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미래의 비전, 전망이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분께서 앞으로 4년 동안 어떻게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으실지 미래의 비전과 전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이고요. 답변 순서는 박인호 후보님, 박종태 후보님, 임경환 후보님, 최기훈 후보님 순서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학은 어려운 시기를 넘어서 이제 국립법인이 됐고요. 최근에 상당히 많은 젊은 교수님들을 모셔가지고 저희가 40위권에서 20위권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을 더 많이 가져와서 교수님을 1000분 이렇게까지 모시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없이는 발전이 어렵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게 트리플 뉴딜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첫째는 신성장 패러다임의 구축입니다. 29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교육이나 연구나 산학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중심에서 집단 중심의 그런 연구, 그 다음에 함께 이렇게 교육을 받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바꿔가야 되고요. 그 다음 때는 거점 국립대학의 위상을 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립법인대학 체제 확립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고요. 이거를 안정과 조화, 안정과 성장의 조화, 그 다음 지역과 세계의 조화,
자율과 효율의 조화, 그래서 트리플 하모니를 통해서 우리가 인천대학교 뉴딜을 통해서 탑10 대학에 진입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미래를 선도하고 변화에 도전하는 거점 국립대학을 만드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네, 2분 동안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박윤호 후보님 제시하시는 트리플 뉴딜 제가 봤더니 7가지 과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하셨던 게 편제 개편이고요. 6번째 과제를 보니까 경인교대와의 통합, 그다음에 의대 신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게 전부 대학을 흔드는 거대한 변화로 보이는데 우리 인천대의 역사를 보면 편제 개편이나 대학 통합의 경험이 있었고요. 근데 그 경험이 사실 득보다는 좀 실이 많지 않았는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우리가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왜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우셨는지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편제 개편이나 이것을 제시를 한 건요, 교수님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여러 4차 산업혁명, 또 뉴노멀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학문, 새로운 AI나 여러 가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편제 개편이 필요하고, 전에 편제 개편은 탑다운 방식의 그런 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저는 바텀업 방식으로 많은 교수님들이 제가 개인별로 대담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아봤을 때는 그분들도 원하고 그래서 거기서 합의하에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경인계대나 이 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대 설립도 탑10 대학으로 가기엔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것들이 제가 임의로 위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1분 남으셨나요? 예, 남는. 더 쓰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경인교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전에 한번 시도를 했었고요. 의대 설립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왜 시도를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을 텐데, 경인교대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정부에서 초등교육, 중등교육을 합치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고요. 제주대학도 제주대학하고 제주교대학하고의 통합이 있었고, 저희는 이 지역에서 지역을 저희가 끌고 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 거점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새로운 그 시도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인교대 하는 것이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합체제부터 통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전에 교육청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같이 한다든지, 우리 대학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학생들, 지역의 학생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생활학교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 대학하고 그 대학한테 좀 양보를 해서 같이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박종태 후보님의 미래의 비전에 대한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시간 2분입니다. 예, 우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우리 구성원이 자랑스러워하고 국민이 사랑하는 명실상부한 거점 국립대학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그 기존의 운영체계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학교에 지금 필요한 시대 정신은 포용의 리더십과 잠재력을 현실로 만드는 실천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운영체계의 업그레이드에 가장 중요한 핵심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미래형 교육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학과의 전공교과정 개편이 물론 뒤따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연구의 양적 성장에서 연구의 질적 성장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제가 연구형 대학을 만들겠다라고 여러 번 제시를 했는데요. 그런 전일제 박사과정을 집중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연구형 대학을 만드는 것이 저의 우리 대학을 연구형 대학으로 만드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행정 시스템에는 시립대의 틀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회계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런데요. 이거를 국립대학에 준하는, 그러면서도 자율성이 확보되는 그런 행정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지역사회로부터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보답을 못하고 있어요. 지역사회가 우리 학교를 정말 사랑하는, 그래서 지역에서 가장 좋은 대학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학교 운영 시스템을 여러분들과 같이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박종태 후보님의 이제 미래 비전 설명을 들어보면 운영 체제 업그레이드, 행정 시스템 개편 이런 것들 말씀을 하셔서요.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계신데 큰 마스터 플랜은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공약집이나 지난번 토론회 발표회 하신 것들을 봤을 때 지난 집행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을 반복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우선 제가 지난 집행부에서 부총장을 1년 거의 한 8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장선에 있는 부분도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지난 체제에서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참 많이 발견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전임 총장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 구성원들하고의 그런 그 소통이 앞서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규정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만들고 일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먼저 그런 것들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운영 체계에서 가장 흠결이 되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에 아까도 언뜻 이야기 드렸듯이 이런 그 제일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회계하고 예산 시스템이 아직은 시립대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립대 틀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조달청 발주 대신에 자체 발주를 하면은 우리 도서관 짓는 거에 20억 이상 정도 세이브할 수 있고요. 앞으로 건축, 신건축 몇 개를 지어야 되는데 10%만 세이브를 해도 수십억의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체의 틀이 우리한테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태까지 아까 제가 언뜻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앞으로 미래의 교육을 위해 가지고 스마트 강의실이라든지 정강현실 실험실 이런 것을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 강의실을 대비한 그런 교육의 시스템에 대대적인 전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전임 집행부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윤경원 후보님의 미래 비전에 대한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저의 비전은 저희 비전은 지역 세계 인재를 미래의 리더로입니다. 똑같은 지난 우리 법인 출근하는 것 똑같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렇게 한번 비전이 있는데 이것을 후보마다 또 뭐 총장마다 달려가고 사실 우리 이렇게 한번 한 적도 없으면서 이게 뭐 하는 죄송합니다. 뭐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했고요. 이걸 하려면은 우리 이 송도에 제대로 자리 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거점 국립대학 확립이 제 이 목표입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지금 우리 현재에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든데 지금 실험실도 없고 연구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뭐 미래의 비전이 없고 교육 시스템을 바꾸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일단 먹고 살아야 이 사람들 살려놔야 되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 건물 짓는 거 하고 이런 것이라든가 이 복지라 그다음에 이제 연구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재물포도 개발해갖고 그래서 현금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돈을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물포를 완전히 개발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지만은 아무리 받아도 우리 인건비하고 경상비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 국비를 최대한 늘리기도 하겠지만은 국책 사업이라든가 산학협력 또 우리 그 평생교육원이나 산학협력단을 다른 한양대 같은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몇백억씩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어와야 뭘 이렇게 아까 얘기한 뭐 시스템도 개발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우선은 이런 곳에 좀 집중을 해갖고 우리 현재 교수님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부터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임경원 후보님 이제 발전 계획이나 공약, 그다음 지난 금요일 발표회를 보면 현재 학교가 가진 문제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공약집에서도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한 제시, 그것에 대한 이제 인상 비평 이런 것들 많이 쓰셨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총장이 되실 때는 저희가 궁금한 것은 앞으로 임경원 후보님께서 혹시 총장이 되시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가 궁금한데 현재에 대한 비판만 너무 치중하신 거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사회자님 질문이 조금 굉장히 제가 거기 구체적으로 문제를 적시해 놓고 또 굉장히 구체적인 지금 저는 사실 여기 계신 후보님들 누구보다도 저는 굉장히 구체적인 답을 내놨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무슨 복지라든가 아니면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산업 경쟁을 어떻게 할 수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총장이 되면은 우리가 꼭 무슨 주위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중소기업이라도 몇 번씩 찾아다니면서 협력을 하고 우리 학생들 좀 집어넣고 이런 것들을 저는 사실 제가 제일 구체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사회자님이 그렇게 말씀해갖고 제가 조금 당황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하나 제가 실천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공약을 했고 또 실천하려는 의지를 갖고 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우리 교수님들이 제가 제일 필요한 것은 자신감, 자존감 그리고 뭘 하려는 의지, 활력 이게 제일 필요합니다. 이게 말로만 이걸 고치고 저걸 고치고 우리 이렇게 많이 써봤지 않습니까? 지난 총장도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사람들만 정신없게 하고 제대로 일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규현 후보님의 미래 비전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학교가 이제 어떻게 나갈 거냐, 비전이 어떠냐 이런 거는 두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볼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학교는 이렇구나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다 그러면 당연히 공부도 잘할 것 같고 무엇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인천대학교가 우리 이제 동문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이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학교가 만들고 싶어서 그런 비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잘하도록 만들려면 당연히 여기 있는 구성원들이 여기 내가 최고의 직장이다. 내가 모든 것을 바쳐서 학교나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구나. 그래서 최고의 직장,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도록 하면 더 좋겠고요. 아울러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함께 신뢰를 좀 구성원들이 좀 갖는 그런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을 우리는 같이 헤쳐나가는 그런 학교다. 이런 모습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학교고요. 눈에 보이는 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인천에 가면 인천에 물어보면 인천대학교 물어봐. 그럼 인천에 대해서는 인천대학교가 중심이 되는 그런 학교가 되면 그게 중앙에 가서도 할 수도 있고요. 국제화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저는 4년 후에 반드시 10위권에 있는 그런 대학교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미 또 저희들이 교수님들이 많은 노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그런 역할들도 잘하면 좋겠고요. 또 아울러서 마침 우리 그 지리적 여건이 공항도 있고요. 또 마침 많은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또 외국에 있는 송도에 우리가 핵심이니까 국제화에 대해서도 인천대로 가봐라. 이런 정도의 역할을 인천대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최규현 후보님 공약집이나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발표 때 하셨던 걸 보니까 10위권 대학 진입을 위해서 동북아 교육 허브로의 마스터 플랜 이런 비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봤더니 약속하신 것들 중에서 중앙정부 지원금 총액 매년 10% 이상 증액, 발전기금 1,000억 원 확보, 300억 규모의 대형 연구단 유치, 그리고 400억 규모의 연구복합동 설립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나 법적인 규정이 없다면 사실 되게 자칫 포퓰리즘적인 공약으로도 들리거든요. 되게 큰 돈을 약속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확보할 수 있으실까요? 예,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학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그게 빌공약밖에 될 수 없거든요. 저도 시험공사에서 이제 예산을 좀 담당을 해봤는데 총 예산이 이제 5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9천억 원 정도가 이제 정부 예산인데 그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1월부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가지고 어떻게 중앙에 가고 어느 때 또 중간에 본부장이 가고 어느 때 부사장이 가고 어느 때 사장이 가서 중앙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1년 내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0% 이상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우리들이 같이 맞지 않는 한 우리들한테 예산 지원이 잘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렇고요. 두 번째는 저는 총장의 역할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학교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이제 부총장님이나 처장님들이 또는 단과대장님들이 일을 좀 하고, 그게 하나라면 나머지는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발전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학교 예산이 2,200억 원인데 그 중에 대부분이 경직성 경비입니다. 1,000억 원이 인건비고요. 나머지 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엑스트라 이게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발전기금이 없이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총장이 앞장서서 발전기금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마침 외국의 이제 관문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외국 기후변화 산업의 전초 기지를 우리 학교에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환경부한테 얘기하고 있어서 올해도 한 1억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테스트 베드를 만들게 하는데, 이런 발전기금도 모으고, 그리고 연구단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 연구단을 유치한 경험이 있어서 그걸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답변하시는 분이 좀 불리할 수 있으니까. 답변 순서는 이번에는 임경환 후보님이 먼저고, 그 다음 박인호 후보님, 박종태 후보님, 최기훈 후보님 순서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사실 지난 총장 선거 과정에서 저희 이제 인천대학교가 사실 유례없는 위기를 겪었었고요. 그 과정에서 내부의 갈등과 아픔이 없었다고는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출범한 지도부의 가장 큰 과제는 어찌 보면 뭐 예산이나 이런 행정도 있겠지만 학내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하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후보자님들께서 총장이 되신다면 학내 구성원들의 화합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으실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 역시 2분이고요. 이번에 임경환 후보님부터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이거 길게 답변하려고 힘들겠네요. 화합은 제대로 상식적으로 원래 우리 있으니까 화합을 해야 되는 건데, 갈라져서 싸우고 그런 짓을 하면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소통을 중시했어요. 그 학과 아니면 단과대랑 쭉 제뿐만 아니라 그 우리 집행부에 통해서 쭉 소통을 하고, 제가 내세운 말씀이 개인과 공익의 공익을 추구하는, 개인과 우리 집단의 공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오늘 쓰는 게, 어떤 화합을 추구한다고 해서 어떤 학과나 집단 이기주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것을 잘라야 화합이 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든가, 또한 우리 아직도 있습니다만 우리 학내 구성원 간에 서로 상대를 욕먹이고 이런 것들은 교육자로서는 절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을 방관하고 화합이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품어주면 오히려 그런 일이 더 벌어지니까, 저는 그것은 절대적으로 금하고,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은 그 무엇이든지 제가 하면서, 제가 앞장서 보면서 제가 화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답변을 들어보니 화합을 위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비방을 먼저 막는 게 중요하다. 집단 이기주의를 막아야 화합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구성원들끼리 서로 비방을 하는 거를 어떻게 총장께서 막으실 수가 있을까요? 이게 뭐 허위 발언 유포 금지법 같은 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총장이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게 독재니까. 우리 그것을 뭐 법으로 만든다기보다가 우리 자체의 그런 뭐죠? 우리 교원들 뭐 심사하는 위원회가 뭐 교원 소통 심사 뭐죠?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조금 이제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걸 꼭 그걸 먼저 내세운다기보다가 화합이라는 이 자체는 우리가 당장에 생각하고 우리가 이 조직으로서 우리 같이 가려면은 당장 그게 아주 상식적으로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그런 것을 화합이나 명분으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제가 총장이 뭘 어떻게 하는 것보다 우리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갖고 제 생각에 우리 구성원들도 충분히 그런 생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그런 무슨 위원회 같은 것도 있죠. 이 통해서 그런 거는 절대 못하도록 하고 그거를 뭐 제가 엄격하게 법을 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돼. 왜냐하면 그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학교 전체, 우리 구성원 전체에 그런 걸 영향을 끼쳐서 우리 학교 전체 레벨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버스에 이천대학교 구청 다니더라도 그런 거 한두 번 신문에 나버리면은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화합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제가 열심히 잘하고 성실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 상식적으로 하고 또 구성원들의 뜻을 따른다 그러면은 특히 저는 일부러 걱정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박인호 의원님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아마 구성원들이 마음을 아파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갈등을 치유하고 해소하고 또 화합을 하는 게 우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갈등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데 핵심적인 것은 바로 어떤 정책을 행할 때 그게 합리적이나 또는 투명하거나 공정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면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갈등에 수평적 갈등이 있겠고 수익적 갈등이 있겠지만은 수평적 그런 갈등은 학교에서 하는 모든 정책이나 이런 일들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이 된다면 그런 이제 갈등 요소는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원칙이 있고 정해진 룰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이제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수직적인 건 저희가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히 젊은 교수님들을 굉장히 많이 모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너무 연구 위주로 이렇게 가다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40위권에서 20위권으로 올라가긴 했지만은 사실은 세대 간에 위에 중진 또 우리 시니어가 있고 젊은 교수님 굉장히 많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그런 소통 문화가 굉장히 단절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그래서 우리 대학에 옛날에 민주화나 이런 걸 통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고 좋은 전통이 있고 우리 또 전체 조직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좀 이렇게 단절된 게 아닌가 그런 것들에 개선하는 것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두 가지를 제시를 하셨습니다. 정책이 투명하고 합리적이면 갈등이 없을 거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소통이 막혀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셔서 그 공약집 보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소통위원회, 소통 담당관 이 부분을 언급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나치게 학교에 위원회가 많은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소통위원회, 소통 담당관이라는 공약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제가 항상 내세우는 게 소통, 공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총장님이 아까도 또 전 총장이 얘기하셨는데 개인적인 일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강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무슨 정책을 추진할 때는 사실은 우리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그 정책이 추진력을 갖고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러한 것을 의견을 모아서 그게 결정이 되면 이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죠. 책임도 총장이 져서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소통위원회 구성해서 그건 아마 구성원 전체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창구로 저희가 마련하려고 그런 거고, 구체적으로 또 저희는 연구 정보 소통위원회도 이렇게 하려는데, 그건 이제 연구하는데 사실은 젊은 교수님들하고 우리 중진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룹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 연구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고죠. 또 예를 들어 인문사회 쪽은 그룹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마련해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 소통 정보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각 개개인의 연구가 어떤 걸 하고 있고 또 무엇을 하고 있고,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자기가 하는 연구를 한번 발표하고 같이 토론하는 이런 문화가 정착되면은 저는 지금까지의 그런 갈등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소통위원회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 정책에 반영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의 연구나 교육 이런 것도 서로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박종태 의원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총장 출마에 소견을 말씀드릴 때 우리 학교에 필요한 시대 정신은 포용의 리더십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총장 선거 과정을 통해서 학교 이미지가 추락하고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과 반목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이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포용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총장이 되면은 교양학단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저보다 행정이나 또는 교육, 연구, 대외활동 잘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역량을 한데로 모아서 정말 명실상부한 그런 거점 국립대학을 만들고 싶은 게 저희 포부입니다. 우선 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입니다. 우리 학교에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이런 그룹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서 정말 우리가 인사를 잘해서,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인사다. 뭐 자세하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 여기 이제 우리 교수회에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 교수회하고의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 저는 교무처장이나 총장을 할 때 교수회하고 제도를 만들 때 굉장히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학과나 학부에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학과나 학부에서 기획을 하고 시행을 하도록 하고, 이 바텀업이죠. 그 다음에 탑다운으로 문무는 학과나 학부에서 기획한 것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면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학과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해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포용의 리더십 먼저 말씀을 하셨고요. 인사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교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회장님께서 들으시면 가장 좋아하실 답변인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은 쉬울 수는 있지만 막상 하다 보면 앉아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박종태 의원님께서는 사실 지난 임기 중에 부총장이셨고, 지난 임기 동안에 있었던 많은 갈등의 현장에 계셨고, 어찌 보면 그때도 화합을 만들어낼 책임 있는 자리에 계셨던 분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와 다르게 지금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학교에서 우리 구성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저에 대한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학교에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참 많이 듣습니다. 그만큼 구성원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다. 저는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교수회하고 어떤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는 교무처장일 때 여러 가지 연구 제도를 만들 때 굉장히 많은 소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난 부총장일 때도 우리 보수 규정을 제정할 때 교수회하고 몇 번의 그런 토론 과정을 거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정말 그 시간이 없는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규정을 제정하고 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지난 부총장일 때
일부 뭐 소통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제가 총장이 되어지면은 제가 이런 일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총장이 되어지면은 밤 8시, 9시 돼서 이렇게 맛있는 거 사가지고 불 켜져 있는 교수들의 방을 찾아가서 요즘 뭐가 힘드십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 교수들의 그런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청취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비교적 신진 교수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태 아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교에서 저를 생각했을 때 가장 기억나는 것은 모든 교수님들이 그렇게 적없이 원만하게 그런 생활을 해온 분이다. 그런 생각을 아마 그게 아마 일종의 이제 트레이드마크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기용 후보님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학교는 굉장히 그 현재 이런 화학 이런 거에 장점이 있는 학교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사립대에서 시립대로 또 시립대에서 공립법인으로 이렇게 할 때 그 어려움을 단과대 구분 없이 같이 모여서 같이 밤을 새우면서 고민했고요. 또 필요할 때는 학생들도 같이 설득도 하고 막 이랬던 학교입니다. 굉장히 장점이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이 조금 요즘에 적어진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더 화합해서 전체를 통일해서 갈 수 있냐? 저는 인사와 제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인사 당연하게 능력이 우선이죠. 당연히 그만한 능력. 어느 자리는 좀 공격적인 사람이 필요하고 어느 자리는 이렇게 화합형 인사도 좀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면 그런 배려를 하는 그런 인사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공정이 인사 잘해서 구성원들이 이 정도면 우리 학교를 맡을 분들이 부총장에 또는 처장에 또는 단과대학장에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내용이 좀 있으면 좋겠고요. 저는 화합이나 통합 이런 거에는 마음의 진정성입니다. 말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정말 한마디를 해도 저 사람이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나한테 왔구나. 이런 마음이야. 이런 거 하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를 맡은 사람이 나름대로 책임지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할 때 내가 했는데 내가 오히려 손해받지 않을까? 이러면 어떤 식으로 가겠습니까?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걸 했더니 우리 사람들이 책임져서 반드시 이건 해결하는데 또 문제 있을 때 나름대로 나서줄 거야. 이런 자세도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문화가 긍정적인 문화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서로 문제가 없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화합의 역사가 있는 학교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진정성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사실 진정성이야말로 모두가 가지고 있지만 누구도 관찰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진정성을 관찰하는 것은 그 사람의 태도나 과거의 어떤 행적들 바탕으로 저희가 진정성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기훈 후보님께서는 그 지난번 합동 연설회 때도 보니까 제 일성으로 내세우셨던 게 본인의 이제 다양한 공직 경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성명하복과 위계질서가 분명한 공직사회와 또 대학사회는 좀 다르죠. 대학사회의 특성상 조금 민주적 리더십이 요구가 되는데 그런 후보님의 경험이 사실 이런 진정성을 표현해야 되는 대학의 민주적 리더십과 조금 거리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진정성 그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온 것을 보면 저 사람은 말 한마디가 뒤에 가서 뒤통수 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또 필요하면 설득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뒤에 가서 얘기하는 걸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주머니에 넣어놓고 하질 않고 그것들을 정면 돌파하는 그런 형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이제 한국수자원공사나 이렇게 하는 회사에서는 상명하복 충분히 있습니다만 여전히 거기도 직원이 한 6천여 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고 여전히 한국수자원공사가 갖는 게 그냥 사기업하고 틀려서 공적인 일입니다. 모든 국민이 물을 정말 어디에 있거나 산에 있거나 섬에 있거나 도시에 있거나 다 똑같이 받아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하는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하게 저한테 붙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인천의 거버넌스의 대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버넌스 아시는 것처럼 다른 조직들이죠. 전문가도 있고요. 또 NGO도 있고 또 공무원도 있고 때로는 뭐 기업체도 있는 것 이렇게 하천살리기 추진단 또는 환경 원탁회 이런 것들을 계속 가져오면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같이 다 다른 의견들을 같이 모아낼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의 것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다 똑같은 생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멀리 있는 것들을 점차 줄여서 결국은 하나의 의견을 모아서 그 의견을 위해서 같이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것들이 제가 해왔기 때문에 혹시 말씀하신 대로 인천 지역사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싶습니다. 이제 공통 질문을 마치고 이제 후보자별 개별 질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이번에는 최계현 후보님이 먼저이시고 그다음 박인호 후보님, 임경환 후보님, 박종태 후보님 순서입니다. 답변 시간 역시 2분이고요. 네, 최계현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총장 선거 때 정책평가단에서 1위를 하셨고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이사회 결정이 있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내셨습니다. 네. 짧게 여쭤볼게요. 이번에도 혹시 정책평가단에서 1위를 하셨는데 네. 이사회에서 1순위가 아니시면 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요 인천대 역사와 문화 이런 걸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동안 인천대가 사립대에서 시립대로 바뀌었고요. 또 시립대에서 또 국립대로 바뀐 이후에 구성원들이 결정한 것을 한 번도 바꾼 일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구성원들이 지금 우리 학생들은 대개 이제 그 국립법이나 이후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시립대에서도 1위와 2위를 해서 시장이 그 당시 이제 이사장이 시장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사장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한 번도 이사장께서 2위를 선정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인천대학교가 과거 사립대에서 시립대를 거쳐서 국립대로 온 민주적인 역사의 가장 산증인이라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전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저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저는 스스로 지난번에 대해서도 구성원들이 저를 선택해 주셔서 그거를 좀 존중해 달라고 또 왜 이사회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지를 좀 말해달라고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정말 좋은 의견이 이 사람이 되면 우리 학교 발전에 정말 뭐가 안 돼 또는 저는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러니 이런 사람을 좀 뽑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뭐 제가 또 설득이 당하면 그럴 텐데 그런 것도 없이 내 권한이야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좀 그건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전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1위가 아니면 또 당연하게 또 1위를 존중해 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여전히 그런 뭐 마지막으로 뭐 법원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런 생각은 아직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연히 존중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네. 이번에 정책평가단 1위를 하고 혹시 이사회에서 1순위가 안 돼도 이사회 1순위를 존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고 이사회에서 네. 우리 구성원들이 1순위를 한 거를 존중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건 추가 질문 아니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네. 제가 조금 더 당연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의견을 드리고요. 네, 그 이제 약속 아까 앞부분에 그 화합 답변하실 때 후보님께서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었어서요. 그 사실 책임지는 자세에 대한 것들에 대한 약속들 보면 뭐 방금 이제 1위 존중에 대한 약속도 하셨고 네. 그리고 또 2년 후 중간 평가도 공약집에 약속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전임 총장 때를 보니까 중간 평가를 설문조사를 하고 네. 그럼 끝이더라고요. 네.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걸 하는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총장님 되신다면 2년 후 중간 평가를 받은 후에 그걸로 무엇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제가 이제 인천대학교 중간평가회를
시작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교수협의 부회장 때 정말 그 모든 일들은 되게 전반에 많이 하고요. 그 다음 이제 후반에 이렇게 그것들을 정리를 이렇게 많이 해가는데 전반에 이렇게 생각했던 거와 이렇게 같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당연하게 한 번 정도 본인들을 좀 돌아보면서 고쳐야 할 건 고치고 또 나름대로 잘한 거는 또 구성원들이 이건 열심히 좀 해서 정리를 하십시오. 또는 이거는 총장님이 나머지 2년 동안 후반기 2년 동안 해야 되지만 그 다음 그 몇 년을 위해서는 이렇게 조금 수정을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중간 평가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중간 평가를 반드시 하겠다는 거는 저에 대한 그 나름대로 약속이라고 그럴까요? 저희가 나름대로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고 너 스스로 공익을 위해서 또 가능한 한 사사로움을 버리고 전체 구성원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봐라. 이런 스스로에 대한 약속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중간평가를 제가 약속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많은 평가나 이제 이런 것들을 다른 이제 조직을 운영하면서도 봤는데 평가가 굉장히 좀 아프고 싫고 그러지만 이 평가가 정말 또 필요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생각하지도 못한 다른 것들이 오기도 하고요. 또 요거 평가가 있는데 같은 부서가 있는데 한 부서라고 생각했는데 조 부서가 요 부서 세 부서가 같이 합치면 더 좋은 게 나왔는데 그런 것들 못 볼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할 일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중간 평가가 나오면 그런 것들도 바꾸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데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로 박인호 후보님께 개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 내주신 공약 보니까 아까도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요. 책임부총장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공약집 내용을 보니까 민주적 거버넌스의 구축과 대학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책임부총장제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제 이게 한편으로 보면 민주적 리더십을 제도적인 형태로 구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총장의 권한을 지나치게 많이 위임하는 것이다. 총장의 의무와 책임을 전가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건 총장이지 부총장은 아니니까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질문 감사합니다. 예, 제가 책임부총장제 약속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전번 이제 총장님께서 많이 네트워크도 좋고 그러신 분이셔서 외적으로 큰 일도 하시고 그랬지만은 사실은 모든 일이 좀 독단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총장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걸 제대로 이렇게 막지 못해서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구성원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너무 외적인데 이렇게 치중하다 보니까 내실화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 학생, 우리 교수님, 우리 직원, 우리 조교 선생님 여기 구성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다 중점을 두고 해나가고 밖에 일은 그걸 바탕으로 그 힘이 합쳐져서 새로운 걸 하더라도 몇 개 하는데 또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좀 무리하게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부총장제, 책임부총장제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제가 임의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학장도 학내 그 단과대별로 한 두 분 정도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시면 그분 중에서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저희가 교수회나 우리 평회가 있습니다. 공식기구에 그쪽에 의견을 들어보고 같이 토론하는 가운데 이제 그런 분을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많은 권한을 넘겨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장은 큰 틀에서 방향을 정해주고 그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해주고 예산 따오고 그런 걸 하고 책임을 져주고 이런 것들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얼핏 떠오르기에 마치 대통령이 장관을 이렇게 임명을 하고 장관에게 정권을 주는 것 같아서 그런 거버넌스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장관이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만 청문회라고 하는 혹독한 검증의 절차를 거치고요. 저희도 사실 오늘 어떻게 보면 여기 총장 후보자님들에게 혹독한 검증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박윤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책임 부총장은 검증의 과정은 없고 책임과 권한을 많이 가져간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그러면 최소한 누가 책임 부총장이 될 건지를 선거 기간 동안에 좀 미리 밝히시고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좀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그거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마 2월 3일 때 또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캠프라고 해서 모든 일을 그분들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구성원이 동의해 줘야 되고 그분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일을 할 줄 아는, 일의 능력이 있는 그런 분,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분, 적어도 위에서 일하는 건 희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뭐 만만하게 그냥 자리에 있어서는 그건 저희 개인적인 그런 사역이나 그런 걸 가지고 해봐야 우리 조직의 발전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과기부하고 이렇게 일을 할 때 그때 과기부의 장관 오명 장관이라고 계신데요. 그분이 그런 일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분은 물론 장관이니까 밑에 국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권한을 주고 책임을 주고, 거기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개 보면 장관 정도 되면 여기저기서 뭐 여러 가지 선택이 옵니다. 자기가 이렇게 지시하잖아요. 장관한테 이거 해줘라 이렇게 안 합니다. 자기 권한 없으니까 그 국장을 소개해줘서 국장이 이제 판단하게 해줘요. 그래서 그분이 일하는 분이 자기의 생각을 갖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검증이 중요하죠. 물론 책임감 있고 그 일을 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분으로 믿을 만한 분이 처음에 할 때 굉장히 중요한다고 봅니다. 저는 과제 같은 것도 그래요. 처음에 선정이 중요하죠. 어떤 걸 선정하나 중요하지. 그거 잘못해놓으면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고 보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그분들을 자리에 이렇게 할 때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그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많이 서포트해 주는 게 바로 총장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윤경원 후보님께 개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이번에 처음 출마하셨잖아요. 그래서 신선한 분이다라는 반응도 있고, 그런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학교 행정 경험이 조금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대외 인지도가 조금 약하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혹시 총장이 되시면 보완을 하셔서 학교를 이끌어 나가실 텐데 어떤 계획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사실 학교 교수로서 20년 있었고요. 나이가 60입니다. 뭔 일을 못 하겠으니까. 근데 사실은 경험이란 게 어떤 개인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 집단의 경험이 중요하고, 그 지도자라는 것은 그 집단의 경험을 살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숭이 집단의 리더가 고구마에 묻은 흙을 씻어 먹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걸 배운 그 집단 중에 누군가가 그거를 전체에 퍼지게 하는 사람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저 주위에는 많은 분들이 있고요. 제가 공약에서 말씀드린 뭐 11공부의 청년 그 참호센터라든가 아니면 그 감염병 병원 이런 것들이 다 그분들이 끌고 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가들도 많이 있고, 또 여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여기 뭐 이미 어떤 분들은 제가 총장 되면 열심히 도와준다고 했어요. 했고, 또 제가 아까 말을 하는데 우리 뭐 명예 교수님들 너무 총장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제가 되면 학교를 위한 그 좋은 자리를 제가 마련할 수 충분히 있습니다. 있고요. 조금 시간이 이제 남았죠. 근데 또 사실 여기서 경험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여기 계시는 세 분 중에 제대로 보직을 제대로 임기내 제대로 하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저기 특히 저 박종대 노조장과 노무처장하고 부총장을 하는데 부총장은 뭐 한 몇 개월 했나요? 교부처장 한 5, 6개월 하셨습니까, 교수님? 너무 이상하게 내어지는데, 그리고 뭐 본인이 다 했다고 그러고, 뭐 부총장한테 해주고 그때 교무처장 하는 거 누가 했으며, 교수님 또 부총장 교부처장 할 때 또 업무 그걸 했으면 그때 부총장은 없고,
또 같이 한 그 나쁜 건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거 얘기하다 좀 더 시간이. 네, 다음번 어차피 연결되는 질문을 드릴 거니까 다시 네.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공약을 조금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11공구센터, 네. 감염병 병원, 예. 그리고 이제 자치연구비 신청을 1년에 2번으로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네. 건강검진에 배우자를 추가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우셨는데요. 네. 사실 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근데 작년 12월에 허진 처장님께서 전체 교원에게 이메일을 주셔서 내년도 예산이 저희가 작년 대비 150억이 감소할 거고 이게 처음이다라고 이메일 주셨는데 예산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많은 사업들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예산이 없으면 못하죠. 그러니까 사실 내년에 뭔가를 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발표할 때 예산을 따온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말 살림을 제대로 돌아가고 짜임새 있는 살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잘 모르지만은 저도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저기 그 미추홀에 그 건물 제대로 안 해갖고 그 벌금 낸 건 해도 25억이고요. 또 무슨 그 뭐냐 무슨 뭐 그래 열린 음악회다 뭐 어쩌고 저쩌고 춤추고 뭐 어쩌고 노래 부르고 또 다른 거 뭐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 학교 알린다고. 그거 들어가고 우리 또 박충태 부총장 그때 우리 그 뭐지 교육부에서 뭐 징계 어쩌고 하면서 우리 학교에 뭐 손해는 많이 안 끼쳤습니까? 어쨌든 그런 거를 짜임새 있게 해갖고 일단 없는 살림에서는 원래는 없는 살림에서 그걸 짜임새 있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부터는 우리 그걸 하려면은 우리가 국비를 신청할 때 그 경상배 목적지용 사업비는 그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국비에서 인건비 비중을 우리가 제가 발표했는데 우리 이렇게 정부 정책도 잘 따르고 여러 개 했으니까 우리 인건비를 좀 높여갖고 최대한 대로 제가 그 살림을 짜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 것을 이제 부족한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인이니까 어떤 그 수익 사업 같은 것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저는 충분히 그렇게 바깥으로 센 돈을 살림을 잘 하면은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내 연구비, 그 교내 연구비를 올린다고 한 것은 꼭 이제 예산 하에 제가 올린다. 제대로면은 가능하면은 저는 이 예산을 바깥으로 돌리지 않고 우리 구성원들한테 돌리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종태 후보님께 개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이죠. 어떤 과의 전교원 채용 문제가 있어서 교육부에서 당시 이제 총장님과 부총장님을 포함하여 4명의 채용심사위원에게 중징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제 법인은 최종적으로 경고 처분을 했는데 이 과정에 대한 저희 구성원의 이해가 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교육부의 요구와는 좀 어긋난 결정을 하게 된 셈입니다. 근데 이게 총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우시겠지만 어쨌든 후보님께서 총장이 되시면 저희가 교육부의 관계가 긴밀해야 되는 학교인데 앞으로 교육부의 관계가 좀 어려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예. 2019년 교육부 교육징계건으로 대학과 구성원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를테면은 제가 총장 후보로 최종 결정이 되어지면 교육부 인사검증을 통과할 수 있느냐 그런 추측성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만큼 많은 고민을 했죠, 당연히. 그래서 법률 자문을 받고 지인을 통해서 관계기관에 확인을 받고 했습니다. 큰 문제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말은 예를 든다면은 이제 교육부에서 그런 징계 요구를 하게 된 것은 결국은 건품 수수나 친인척을 뽑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수사 의뢰를 했고요. 내사를 했는데 업무 방해라든지 기타 비리 이런 게 전혀 없다. 그렇게 해서 내사 종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총장님은 금융계좌까지 모든 걸 다 추적을 해서 문제없다는 이야기를 받았고요. 채용위원회에서 이제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은 우리 직원 선생님이 전례가 있으니까 채용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된다. 그러니까 채용위원회 위원장인 총장님이 날짜를 변경해서 하는데 동의해 주겠냐. 그래서 저희들은
직원이 괜찮다. 총장이 동의해 주겠다. 그래서 그냥 동의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서 교원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가 아닌 불문경고를 처리를 했고요. 작년 7월로 해서 자동 소멸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금년에 이 3주기 대학 경영 평가에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는데 전혀 없다라는 것을 교육부로부터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장이 되어지면 이런 문제들이 큰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규정상으로나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명확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게 법적으로는 규정상으로 문제가 없겠지만 어쨌든 이제 경북대학교 총장 입장에서는 교육부에 가서 돈도 좀 받아와야 되고 학교에 이런저런 다양한 이권들과 좋은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 입장인데 다소 좀 어색하거나 껄끄럽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육부라는 그 체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게요.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감사실에서 하는 일이고요. 우리가 주로 학교 행정이라든지 이런 걸 협의하는 거는 대학 행정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우리가 대학 행정실장이나 차관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냐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한 거죠. 감사는 그 당시 감사가 검사가 파견된 분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는 주로 사립학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사립학교에는 이런 비리나 또는 부품 수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생각을 하고 징계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도 이제 교육부 차관도 만나고요. 대학 전체 실장도 몇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학 경영평가에서 이건 문제되지 않는다.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교육부하고 주 상대가 대학정책실이고 그래서 이사회도 교육부의 대학정책실에서 이사로 오고 있죠. 그래서 그분들하고의 학교의 모든 문제를 설득해서 그분들만 괜찮으면 학교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법인이라는 이런 장점은 바로 교육부나 기재부 또는 인천시에서 오는 이런 우리 학교를 도와주기 위한 이사들, 이 이사들하고 원만한 관계, 학교의 내부 소통을 잘 하면은 이런 문제들에서부터 저는 벗어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제 지인이라든지 다른 분들 동원해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이익이 나타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해서 학교에 불이익이 없도록 당연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분 후보님 모두 어려운 질문인데 답변을 다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휴식 시간 10분 정도 가진 후에 2부 상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